안녕하세요, 십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상대의 표정이 오히려 굳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했는데도 상대의 눈빛이 어딘가 멀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직을 앞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회의 때마다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믿는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배들의 어깨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눈을 빛내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선배는 의아했습니다. 분명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 과거를 준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화려한 말솜씨로 그를 지켜세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다.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심보다 계산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면 나중에 내가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지금 내 편에 서두면 손해볼 일이 없으리라는 타산이 눈빛 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세월이 흐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듣고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진짜로 마음이 움직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시선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긴 온기와 믿음이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면 상대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의 양이 마음의 깊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심 없이 건네는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무언가 빚을 진 듯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정약용이 훗날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의 핵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칭찬 속에 내 욕심은 없는지, 상대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말이 가벼운 소리로 흩어지지 않고 상대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칭찬을 건네지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괜히 힘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말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한 눈빛의 온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칭찬이 아니라 눈빛을 따릅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진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건 사회에 있을 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이 젊은 관리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입니다. 조정에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윗사람들은 그를 자주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는 드물다. 앞으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쁨보다 부담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칭찬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기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라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지. 내가 그대를 믿으니 내 뜻에 맞게 움직여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는 격려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실망의 기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어떤 꾸짖음보다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순간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곧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 사람의 어깨를 짓누른다는 것을요. 칭찬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판단보다 남이 정해놓은 눈높이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칭찬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물론 칭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격려는 지친 마음에 힘을 주고 포기하려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합니다. 문제는 칭찬이 관계를 맺는 도구로 쓰일 때입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건네는 칭찬은 결국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그 끈에 묶인 사람은 자유롭게 걷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훗날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남의 칭찬에 마음이 들뜨거든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그 칭찬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나를 묶으려는 말인지를 가늠해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라.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말 속에 내 욕심은 숨어 있지 않은지를요. 진정한 격려는 상대를 내 기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칭찬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날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고 있는지를요. 기쁨을 주려고 건넨 말이 오히려 짐이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너무 자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서툰 판단으로 결제 서류를 올렸고 앞서 이 고을을 다스리던 원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수고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구나. 이번에는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할 것이다. 칭찬 반 질책 반의 말로 사람을 다루려 했습니다. 아전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지만 그 뒤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곤 했습니다. 정약용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서툰 결제를 받아들고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이 처리 방식을 택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대의 생각을 들려보라. 아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껏 어떤 원님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맞고 틀림만 가르쳐 주었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전은 더듬거리며 자신의 판단 과정을 설명했고 정약용은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은 이해가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어떨까 싶구나. 그 순간 아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수치심 대신 자신의 판단이 존중받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지금 잘했다는 순간의 평가에 머뭅니다. 그러나 존중은 다릅니다. 그대의 판단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내일을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잘했다는 말은 현재의 점수를 매기지만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말은 상대의 사유 과정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과 존중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있어야 합니다. 반면 존중은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와 상대와 나란히 서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과 학문을 논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옳다, 훌륭하다고 쉽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말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 생각의 뿌리를 더 들여다오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자신들의 결론이 아니라 사유의 과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틀려도 부끄럽지 않았고 더 깊이 생각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잘했다는 말보다 서툴러도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준 그 한 번의 대화를 오래 기억합니다. 한 소년이 글을 배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에게는 2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소년이 글씨를 쓸 때마다 등 뒤에서 지켜보다가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참 장하다 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붓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칭찬을 듣지 못하면 어쩌지
스승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글씨는 조심스러워졌고 틀릴까 봐 작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사뭇 달랐습니다. 소년이 비뚤어진 글자를 써도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글씨에 담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한 줄만 더 써보아라. 소년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글씨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씨는 손끝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먼저 알고 싶었다. 그날 이후 소년은 붓을 들 때 덜 떨렸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제자들과 토론하던 자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 다른 스승들은 옳다, 혹은 그르다고 먼저 판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냐, 어디서 그런 의문이 시작되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의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했습니다. 틀린 답을 내놓은 제자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사유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칭찬을 기다리게 되고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반면 존중은 그 어깨 위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뼈대를 세워줍니다. 남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단단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존중을 받고 자란 사람의 어깨는 다릅니다. 한쪽은 누군가 두드려 주어야 펴지고 다른 한쪽은 혼자서도 곧게 섭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어깨를 잠시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지를요.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것, 틀려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유창하게 이야기를 풀어놓고 적절한 순간에 위로의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인간관계도 잘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쏟아낸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들어주던 그 한 사람이 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약용이 시골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던 때의 일입니다.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친 농부, 빚에 쫓겨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과부, 아픈 자식을 두고 약 한 첩 구하지 못하는 아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대부분의 관리들은 걱정 마라,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해결책도 아니고 위로의 말을 늘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아주었다는 느낌, 이 자리에서 나는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침묵 속에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무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고 상대의 기분을 풀어줄 말을 궁리합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그 자리의 공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말은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곁에 서 있던 사람의 온기는 몸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거든 좋은 말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 그 사람 곁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온몸으로 전하는 태도는 씨앗처럼 남는다. 지금 누군가의 곁에 서 있다면
그 자리의 공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공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를요. 사람은 귀를 울리는 말보다 자신의 마음이 구겨지지 않는 자리를 제공하는 태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정약용이 오랜 벗과 함께 책을 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벗은 정약용을 깊이 존경했고 함께 작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초고를 맡았을 때 벗은 밤을 새워가며 글을 다듬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고심하며 썼고 스스로도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선생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지요.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암묵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였습니다. 정약용은 원고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도 좋으니 그대가 옳다고 믿는 대로 더 고쳐보라. 벗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아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벗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말이었습니다.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가보라는 허락이었습니다. 기대와 여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대는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손가락으로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 높이에 도달하면 인정을 받고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삽니다. 사람은 그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 여지는 그대가 생각한 길이 있다면 한번 걸어보라고 말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틀려도 괜찮다, 돌아와도 된다는 믿음이 그 문 뒤에 서 있습니다. 정약용의 벗은 그날 이후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정약용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두 번째 원고는 첫 번째와 전혀 달랐습니다. 기교는 줄었지만 진심이 담겼고 화려함은 덜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대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지가 주어질 때 비로소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이만큼은 해야 한다고 선을 긋기보다 그대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가보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그 사람을 내 기대 안에 가두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판단을 대신해 주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향을 정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런 방식이 오히려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 선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대신 그대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고 물어볼 때 상대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빨리 결정해라,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거냐 하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익어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말해줄 때 상대는 자신이 넘어질 권리까지 허락받았다고 느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이 생길 때 비로소 사람은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내딛습니다. 재촉은 등을 떠미는 것 같지만 실은 발을 묶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먼저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듣고 자란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지금도 충분히 힘이 있지만 앞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함께 그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먼저 알아봐 줄 때 그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 걸어갑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가볍게 띄우는 농담보다 때로는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불편해서 웃음으로 넘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진지하게 고민을 꺼내놓았을 때 가벼운 말로 받아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속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한 한숨을 함께 쉬어주고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주는 것이 진짜 곁에 있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는 칭찬의 기술이 아닙니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를 잠시 들뜨게 만드는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한 사람의 어깨를 바꿉니다. 말년의 정약용은 고향 마을로 돌아와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들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낮 동안 농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던 논과 밭은 저녁이 되면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소를 모는 소리도 사라지고 바람 소리만 들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이 논두렁 길을 따라 번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창문에 켜진 등불 하나가 들판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크게 울리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지친 사람이 돌아갈 길을 잊지 않게 해주는 말이면 족하다. 화려한 연설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것이 낫다. 그것이 그가 평생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주목받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머무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고 격려도 듣고 실망의 한숨도 듣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칭찬은 잊히고 날카로웠던 비난도 희미해집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준 조용한 한마디, 주저앉고 싶을 때 등을 곱게 세워준 묵직한 한마디입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의 얼굴은 흐릿해져도 그때 느꼈던 온기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생애 끝자락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있지 않다. 등을 곧게 세워주는 말에 있다. 달콤한 말은 순간 기분을 좋게 하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은 오래도록 그 사람의 척추가 되어 삶을 버티게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 차이를 깊이 알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귀를 잠시 즐겁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등불이 될 것인지를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의 수가 아니라 그 말의 온도입니다. 저녁 들판의 등불처럼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말, 그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